앞으로 걸어갈 길을 말하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사실상 대권 출정식을 예고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진영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이제 다음 주에 가장 정치권에서 핫한 뉴스, 매일매일 신문, 조간신문의 일면 탑을 장식할 뉴스는 아마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선언과 관련한 소식이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이 이야기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엑스파일과 관련한 이야기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오늘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있는데요. 입당은 좀 언제쯤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나타났는데,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은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쇼 정치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여부는 좀 확인이 지금 안 그쵸. 되는데, 네네. 그거는 뭐 그런 표현 쓰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네, 근데 민생 투어 안 한다는 거는요, 네. 이제 민생 투어라는 단어가 국민들이 이제 읽으시기에는 좀 이거 너무 그냥 뭐 이렇게 쓱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뭐 만나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이런 느낌이 좀 있다고 하셨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단어를. 공개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만나실 때도 어떤 분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그 좀 기조로 그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서. 내가 무슨 큰 정치냐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건 저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건지. 이제 큰 정치라는 주는 느낌이 좀 그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그 오해를 하는 시각도 사실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그런 뜻을, 차원에서.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자,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 그리고 대변인을 통해서 들은 인터뷰 보셨는데요. 보면 좀 답답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도 명쾌한 대답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개봉박두입니다. 29일에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두 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먼저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까지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정치 행보에서의 언급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거든요. 이제 만약에 이번 이 6월 29일 날 해야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기자들의 온갖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박또박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를 다 접지 않겠어요? 아마 첫날부터 그렇게 접해질 수도 있다. 그럼요. 왜냐하면 너무 3개월 동안 누적된 그런 그 의문들, 질문들, 또 알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은 이거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안에 담길 내용, 헌법 정신이라든지 자유민주주의라든지 공정, 상식 이런 표현들을 이미 또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당신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경영할 거냐, 그리고 당신과 관련된 모든 의혹들은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뭐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다라는 것이죠. 예, 박진영 대변인. 6월 29일이 무슨 길일인가 봐요. 윤석열 총장도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홍준표 전 대표는 국민보고대회,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재명 지사도 29일 날 출마 선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요일이거든요. 정치권에서 왜 화요일을 선호하냐면요, 월요일은 각 당의 최고위원회가 열립니다. 각 당에서 월요일 아침 뉴스를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요일 날 이제 거물들이 많이 해요. 근데 세 사람이 겹친단 말입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 사람이 같은 날 이야기를 하면은 실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는 바로 검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대비 효과가 또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대비 효과가 되죠. 홍준표 대표는 뭐 한 열흘 전부터 그날을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의도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세 사람의 메시지가 같은 날 나오면은 언론들이 아마 표를 만들어서 저 같으면은 표를 만들어서 자 정치는 어떤 어떻고 메시지가 경제는 나오는지. 어떻고 복지는 어떻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시청자분들은 상당히 재밌는 관전 포인트를 하나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저한테 뭐 언론사에서 용역을 주신다면은 제가 그날 표를 만들어 저녁에 네. 한번 제가 발표할 생각도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어디쯤에 있다. 누가 이런 잘했나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좀 평가를 그렇죠. 하시고. 예. 우리 저기 이종근 평론가님하고 제가 그날 예. 보고 뭐 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와서 저희가 발표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 원하는 인재십니다. 엑셀을 다루실 줄 아시네요. 그런가요? 엑셀을 못 다루는 인재도 있습니까 요즘? 네.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사실 원래 29일에 이 출정식을 선언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네네. 내일 한 27일로 예고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그 중간에 이동훈 전 대변인의 그렇죠. 사퇴 논란도 있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요일에 대한 정치학을 말씀을 드리면 네. 일요일 날이잖아요, 27일이. 네. 일요일 날 택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 행보가 계속 이어졌었어요. 왜냐하면 네. 월요일 날 신문이 딱 나오면서 그러니까 조간 신문이 나오면서 네. 일주일을 그 이슈로 이끌 수 있거든요. 헤드라인에 일요일 날 장식할 수 그렇죠. 있는 효과가 일요일 날 있기 만약에 때문에. 무엇인가를 네. 하면 그런데 그래서 아마도 저는 27일을 원래 그 디데이로 잡은 것 예. 같고요. 그런데 네. 말씀하셨듯이 몇 가지 어떤 그런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29일을 택한 건 7월 2일이죠. 그 네. 장모에 대한 선거 공판이 예, 선거 지금 공판이 예정돼 있죠. 있나요? 그러면 예. 선거 공판 이후로 만약에 이게 예, 예. 이런 어떤 출정식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질문이 그냥 선거 공판과 관련해서 질문을 할 겁니다. 네, 네. 당연히 네. 가장 최근에 벌어진 것과 관련된 뉴스를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일단은 뭐 고려를 했을 테고 마지막으로 세 사람이 다 6.29를 택한 건 6.29야말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어떤 뭐 또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80년 체제에서 예. 그 군사 정권이 항복 선언을 했죠. 60 항쟁 예, 이후에 예. 계속 있다가 직선제 개헌. 민주주의의 두 가지 요건이 뭐냐면 국민이 직접적으로 그 대통령을 뽑느냐와 정기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느냐. 네. 이런 그 두 가지 요건을 바로 시작된 게 6.29 선언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뭐 6.29라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아마 부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정치인에게 이 대선 출정식이라는 거는 날짜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굉장한 의미 부여를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날짜 얘기는 저희가 좀 해봤는데 이 장소 윤봉길 기념관을 선택을 했어요. 언뜻 같은 윤 씨라서 이게 좀 연관이 있나 싶기도 뭐 그런 한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당장 국민의힘 내에 국회의원 중에 한 표는 확보하지 않았나.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 장손녀인 윤주경 의원은 그날 가겠다고 했거든요. 갈 수밖에 네. 없지 않겠습니까? 직접 윤 총장이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와달라고 그러면 이제 전했다고 하죠. 주인의 입장에서 호스트의 입장에서 이렇게 응접을 하러 가겠죠. 네. 그럼 굉장히 좀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뭐 첫 번째 아주 이익이 하나 생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잘한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뭐 먼데 있는 저기 산 속에 있는 새보다 새장 속에 한 명이 예. 생기는 건 훨씬 더 현실적이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윤봉길 의사가 이제 충청도 분이니까 네. 나도 충청도 사람이다. 충청이 늘 우리 정치사에서 이 캐스팅 보트처럼 네. 빈 공간처럼 여겨지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난 충청 대망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윤봉길 의사가 또 안중근 의사와는 달리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의 적통을 이어받은 저기 독립운동가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애국 애족 네. 이런 이미지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중에 국민의힘의 든든한 아군을 얻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주셨어요. 네, 저도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독립운동가는 두 분을 지금 사실 한 분을 사주했고 한 분은 이제 거기서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우당 이혜영 선생은 아까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적통이었다 윤봉길 의사가 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혜영 선생은 이 임시정부하고 거리를 뒀어요. 그러니까 아나키스트의 이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무언가 임시정부를 하게 되면 안에 파벌이 생기고 싸우고 그러면서 그 임시정부 자체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굉장히 거리를 뒀던 분으로 지금 그 어떤 상징이 또 따로 있고 네. 또 말씀하셨듯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인해서 상해 예. 임시정부가 사실
굉장히 힘을 얻고 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중국이 그때 상해 임시정부를 도와주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예. 중국이 굉장히 부끄러워했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당시에 수억의 인구인데 3천만에 불과한 조선이 이렇게 자기네 상하이에서 오호. 의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네. 사람이 없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평윤 씨라는 같은 또 그 가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 윤석열 총장과 그다음에 윤봉길 의사 워낙에 파평윤 씨가 좀 이렇게 그 이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게 되는 데 대해서 목소리가 좀 갈려 있었대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목소리. 예. 윤가는 그렇게 뭐 함부로 나서지 않는다. 이런 문중의 어르신들의 어떤 목소리도 있었는데 그것도 좀 고려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내가 문중에 가장 그 이 존경받는 윤봉길 의사의 그 기념 사업회에 가서 이렇게 정치 선언을 함으로써 네. 어쨌든 내가 파평윤 씨의 어떤 목소리도 함께 모으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29일에 수백 명의 기자들이 이제 가서 취재진이 가서 질문을 던질 텐데 여러 가지 질문이 쏟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질문 중에 하나는 국민의힘으로의 입당 여부 그리고 입당 시기 뭐 이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것도 대답이 지금 준비돼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선택, 어떤 답을 아니요, 할 저는 거라고 뭐 보세요?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하실 거다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입당할 수 있는 시기는 놓쳐버렸어요. 입당할 수 있는 시기는 저는 놓쳐버렸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밖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해서 야권 단일화 이런 구도에 있어서는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예.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 때의 안철수 포지션의 역할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인식을 그렇게 할 겁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가 복당을 해버린 상황. 예. 그다음 이제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경선 레이스가 이 불이 붙는 상황에서 예. 이 지금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를 그렇다면 놓쳤다. 먼저 국민의힘 내부 경선 레이스가 상당 부분 진척이 된 이후에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걸 1단계로 한다면 그 2단계 상황에 2단계 이제 단일화라든가 윤 전 총장이 뭔가 들어가는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2단계 단일화하는 흐름으로서 윤 전 총장이 본인이 행보를 늦게 하는 바람에 그러면은 제3지대 그렇게 계속 선택된 것 같아요. 있으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과의 단일화하는 양상으로 갈 것이다. 그 예, 정도로 보여집니다. 전망하시나요? 네네네. 이종훈 평론가님은 이 부분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건 이거예요. 계속 초점이 뭐냐면 어떻게 확언을 할 것이냐, 어떤 네. 길을 선택하실 것이냐를 지금 그 관전 포인트로 사는데 예. 저는 그렇지 않고요. 어떤 길을 택하든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거든요. 예. 그게 지금까지의 검사로서의 워딩과 정치인으로서의 워딩, 정치인으로 거듭났느냐를 국민들은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지 네.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꼭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봤을 때 입당하라와 입당하지 말라는 건 팽팽하거든요. 어디가 또 우위가 없었던 걸로 저는 알아요. 지금까지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을 단순히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 보다도 그거에 덧붙여서 설명하는 그 명분 그렇죠. 이게 그 가장 선택을 중요한 왜 것이다. 했느냐에 예. 대한 그 정치적인 그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윤석열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선택을 하든 사실 현재는 유불리가 다 동시에 공존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명분 있게 설득하느냐. 거기에 저는 주안점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기자들의 많은 질문 중에서도 이 문제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엑스파일 관련 논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모 변호사가 본 거 이거고 뭐 이재명 지사가 본 건 이거 같다. 그건 전혀 하면서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는 윤석열 전 총장 의혹, 두 번째는 처 의혹, 세 번째는 장모 의혹 이렇게 세 챕터로 나눠져 있었고 예. 그 챕터마다 각 의혹이 다 적혀 있었어요. 의혹이 적혀 있고 그 의혹 밑에는 이거는 정치적으로 좀 공격이 가능하다. 이거는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한다. 아니 이것은 지난 청문회 때 좀 해명이 된 것 같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문서를 공개를 안 하시는 거죠? 처음부터 공개할 생각은 없었고요. 예. 그런데 공개를 하면 안 됩니까? 그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야권의 성향 평론가가 이 엑스파일 존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거 좀 보니까
방어하기가 어렵겠다 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예. 이 내용 그리고 출처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이 엑스파일이라는 존재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뭐 유사한 것들에 이제 목차만 있는 건 한번 봤거든요. 같은 파일은 같은 아니었고요. 파일은 아니고 한 두 가지 정도를 봤는데요. 저는 이 엑스파일의 출처 문제는 규명을 하더라도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기관이라든가 네. 뭐 여당에서 만든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요, 장성철 소장도 야권의 인사고 또는 야권 성향의 사람이 그것이 만약에 기관의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다면 바로 저는 언론사라든가 또는 수사기관에 넘겨가지고 정권에 대한 공격력으로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그런 확신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저렇게 화면에 나가는 식의 SNS에 글을 올리는 형태가 아니라 이게 정말 기관에서 만들어졌다면 그렇죠. 언론사 제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당에서 뭔가 터뜨린다든지 그렇죠. 그런 야권에서 선택을 했을 것이다.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이 야권이라든가 또는 뭐 이 언론사에서 이걸 가지고 이거 국기문란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이런 파일을 만든다면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저 부분에 있어서는 장성철 소장이 전달해 준 사람의 의도에 조금 이용당한 측면이 있지 않나. 뭐 저는 뭐 그렇게 그 전달해 준 사람으로는 혹시 어떤 그룹이라고 좀 추정을 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의도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이 사설 정보지 만들던 쪽들이 아닐까. 뭐 이렇게 뭐 확인하신 내용은 아니고 확인한 내용은 아닌데요. 추정을 이제 해보자면 추정해보자면은 특히 이제 언론사 법조 쪽에 있던 사람들이 나온 내용들을 취합해서 만들지 않았나 뭐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이 여의도의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당이라든가 기관에서 만들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저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저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송영길 대표도 전에 파일 이야기를 했고요. 네. 신지호 의원도 파일 이야기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파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해석하면서 장성철 소장이 윤석열 총장이 쉽지 않겠구나. 네. 야권에 네. 좀 의미 있는 평론가가 그렇게 이야기한 파장이 저는 제일 크다. 왜? 평론하는 사람이 평론해 봤을 때 균형감 있게 봤을 때 이 사람 쉽지 않겠군요. 네. 특히 야권 성향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의 충격이 저는 제일 크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실제로 이 엑스파일 문건과 그다음에 7월 2일 날 장모 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윤석열의 시간은 저물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감히 예측해 봅니다. 네, 여러 가지 형태의 엑스파일들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이 평론가님께서는 보신 거 있으세요? 아마도 지금 대변인하고 네. 같은 걸 본 것 같아요. 저도 목차만 목차 보셨다 있는 그러는데 부분. 뭐 근데 내용도 이제, 본 적 있으세요? 지금 그 목차의 마지막 페이지에 첫 번째 항목에 대한 그런 그 설명이 좀 있다가 그 다음에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목차만 딱 따로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목차 부분과 첫 번째 챕터의 일부 부분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뒤가 없는 거죠. 그것만 저는 봤어요. 근데 상당히 저는 이 실망을 했다. 신뢰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엑스파일을 왜 실체에 우리가 대해서. 보통 네.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했지만 이런 정보가 왔을 때 신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얼만큼 신뢰를 하느냐에 여러 가지 어떤 그 판단 기준의 첫 번째가 표현이거든요. 네. 표현을 자신들이 주관적인 어떤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기보다는 그럼 신뢰도가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믿게 만들려면 최소한 그 엄정한 표현들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받은 것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뭐 윤서방파, 뭐 그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런 뭐랄까 그 검사로서의 쭉 연표를 쓰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그걸 옹호한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윤서방 우리가 뭐 김서방, 그렇죠. 이서방 할 때 그 그런데 보통은 서방이라는 이것이 표현을 쓴 건가요? 조직 폭력배를 이야기할 때 무슨 파, 무슨 예, 서방파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네. 다분히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것을 연상시키려고 만든 조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그 표현을 한 번이라도 언론에서 썼습니까? 아니면 뭐 지금 뭐 수많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공방이 있었는데 그 표현은 정말 낯선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이 계속 열거가 되면서 신뢰도가 굉장히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장성철 소장과 관련해서 그가 이야기하는 누군가한테 받았다든지 기관이 된 것 같다든지 이런 표현들은 사실 우리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건 장성철 소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밝히지 않는다면 또는 소스를 밝히거나 또 정보원을 밝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정보원을 추측하거나 소스를 추측하는 건 추측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캐묻고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 건 장 소장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 공인으로서 어쨌든 그것을 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거티브의 루머는 뭐서부터 출발하냐면 모험에서 출발해요. 계속 모험을 유지하면서 이것을 증폭시키는, 추측을 증폭시켜서 무언가 있겠구나라고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거거든요. 현재까지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장 소장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 소장이요.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문건을 공개를 해서 좀 확인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서를 또 그냥 파쇄하겠다,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야기할 때 법률적으로 명예훼손이라든가 허위사실 유포에 본인에게 부담이 된다. 그러면 언론사에 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보를 하면 됩니다. 아니면 수사기관에 준다거나. 검증의 역할을 다른 데로 이제 본인이 넘기는 안 것이죠. 하면 됐는데 아마 본인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부담을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전달해 준 사람에 대한 신뢰 문제도 다시 생각나고 이 파장이 커지니까 깜짝 놀랐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건 그 대권 출정식 때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엑스파일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정면 돌파를 할지 아니면은 그냥 무시 전략을 할지 두 분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엑스파일이 공개되지 않았잖아요. 네. 국민들도 모르고 기자들도 지금 사실 이거를 뭐 목차 정도를 봤지 그 구체적인 것들을 검증하지 않았어야지. 근데 검증하지 않고 아직 모르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질문을 장모님의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야 되면 논란에 엑스파일에 대해서 어떻게?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엑스파일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답변밖에 못 해요. 괴문서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공개를 해라. 그렇다면 거기에 대응하겠다. 그런데 여기에 마치 자기가 먼저 언급하게 되면 레이코프 교수가 얘기했듯이 그러면 프레임에 갇히게 돼요. 프레임에 들어가게 돼요. 코끼리 얘기를 막 하는데 코끼리 얘기를 내가 언급을 함으로써 그대로 그냥 이 코끼리의 존재가 것처럼. 있는 것처럼 인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엑스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적으로 그걸 공개하세요. 그럼 내가 대응하겠습니다. 라는 원칙적인 입장밖에 못하는 거죠. 아마 예상 질문지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상 질문지에 그런 질문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이런 그 질문지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도 뭐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게 부정하는 톤으로 단칼에 자르려고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합니다. 아마도 한번 사용했던 표현인 괴문서다 하면서 그냥 이거를 괴문서가 단칼에 출처가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뭐 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 정도가 저희로서도 예상이 되는 대목인데요.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궁금한 건요. 이런저런 기사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과연 왜 장성철 소장이 이런 의혹을 터뜨렸을까? 이런 발언을 했을까? 두 분께서도 사실 장 소장님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런저런 좀 개인적인 인연도 있으시고 한데 워낙 이슈가 커져가지고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런 의혹까지 던지게 된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장 소장 이것은 뭐 이용하려고 했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 장성철 소장이 SNS를 평소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장성철 소장의 SNS를 남들이 별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주목하고 이런 경우도 아니었어요. 그랬었죠. 그래서 개인적 소외 차원에서 올린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증폭시킨 사람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바로 세게 받았던 사람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내용을 세게 받아가지고 출처를 밝혀라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론 기사가 많이 나오고 이게 이슈가 증폭이 됐다. 지적을 그런 하시는 측면이 건가요?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기획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심 전심의 어떤 이 국민의힘 내부의 신주류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뭐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웃는 사람이 용의자일 수 있다. 이게 이야기가 뭐냐면요.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를 어디 가서 했어요. 방송에서 하면서 홍준표 대표에게 슬쩍 토스를 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면 홍준표 전 대표는 여기 대해서 화를 내야 된다고. 송영길 대표는 왜 말도 안 되는 걸 나한테 던져?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슬쩍 받아서 원쿠션을 쳐요. 윤석열 총장을 거기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해버립니다. 이런 것들도 검증하지 못하고 검찰총장 했다는 사람이 20가지 의혹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슬쩍 둘러버립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의 다른 유승민 주자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검증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기획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서 신주류들이 자강론의 입장,
당내 후보를 먼저 키우자는 입장에서 이거는 충분히 이야기할 만한 거리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이종근 생각합니다. 평론가님 마지막 짧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 더 웃고 있느냐? 사실은 국민의힘이 웃고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 사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리가 지금 직접 안 나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렇게 자중질환을 일으키는구나 하고 아마 표정 관리를 더 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대선 출정식에서 과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